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샴페인 터트리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네, 지금 시각이 7시 2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투표가 실시가 됐고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패널 네 분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설주환 새로운 미래 전략기획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미리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이 선거 날이잖아요. 선거 당일 오늘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비판하거나 또 검증하는 내용, 선거에 영향을 주는 논평 하면 안 된다는 거 먼저 패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일간에 치열했던 이 공식 선거 운동이 마무리가 됐죠. 한동훈 위원장 어제 탈진하면서 야간 유세가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강행군을 했어요. 네. 14곳인가 15곳, 이제 서울권인데 한강벨트를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한강벨트 윗선, 그러니까 북쪽을 유세를 했고 북쪽에서 오후에는 이제 남쪽에서 유세를 한 이후에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유세 이후에는 원래 이제 홍대거리 등을 돌아다니면서 예. 12시 이전까지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상당히 탈진 증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 오후 11시 40분까지 예정됐던 유세는 이제 취소하고 네. 아마 조금 건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용산에서 당차원의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지역구 계양을로 향했습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끝 모두 정권 심판론 강조했거든요. 그동안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용산에서 시작해서 용산으로 끝난 거니까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전개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그 임기 기간 동안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권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희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권 자체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전반적인 선거의 전략적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진행돼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아마 사전 투표와 오늘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전 부위원장께 말씀 드린 것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청계광장에서 했잖아요. 뭐 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청계광장 앞에 있는 방송국에서 방송 7시에 끝나고 나오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청계광장을 마지막 총유세 장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곳이 서울의 상징이라고 보았던 것인데요. 서울의 승리가 수도권의 승리 그리고 총선 전체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청계광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계광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청계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시민들께 지역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민주당의 유세 행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예. 제3지대 정당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했습니다. 유세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가 지역을 먼저 영호남을 한번 거친 다음에 마지막 유세는 어제 이 방송국 앞에 있는 광화문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예. 이렇게 대미를 장식을 했었는데요. 어제 뉴스상으로는 저는 보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나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유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끝까지 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네. 저는 반영했다고 보고요. 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있는 화성을에서 집중 유세를 했었었고 어제 그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그다음에 호남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하고 있는 호남이 가장 중점적이었는데 예. 수도권에서는 지금 서른 의원이 출마를 한 부천에서의 마지막 유세를 통해서 어떤 깨끗한 정치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3지대까지 쭉 한번 훑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야 모두요 선거 운동 기간 수도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고 여기가 승부처라고 모두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역대 선거도 뭐 물론 수도권을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예. 특히나 이번 선거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21대 선거에 비춰볼 때 의석수가 16석분이 못 얻었거든요. 121석 중에. 예. 지금 이제 122석으로 한 석이 늘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찾아와야 되는 의석수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입장이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지켜야 되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이 가장 이제 박빙이라고 서로들 평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에 조금 더 유세를 더 많이 하면 의석으로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아마 양측 다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이전에 다른 제3당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례 의석수 확보에 수도권이 제일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 유세를 많이 하게 되면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에 이제 대장동 관련 재판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서 원격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라도 해야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짬을 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이기도 하고 예. 또 개항을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선거의 승리든 패배든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번 선거 관련해서 소위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한강벨트 지역과 낙동강벨트 지역인데 매우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한 개인이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기 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자기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네. 어떤 계기, 어떤 선거의 도구들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이 이제 벌어졌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좀 사법부에게 좀 불만이 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만 선거 기간 동안에 재판을 진행한 측면들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후보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판이 또 선거 이후에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 공이 뭐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이제 김부겸, 이해찬 공동 이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유세 현장을 다 같이 누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홀로 종횡무진 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있었는데 네.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윤지욱 원내대표 이렇게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네 분이 사실상 실제로는 본인들의 지역구를 또 띄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비례 정당으로서 국민의 미래가 출범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인요한 위원장이 좀 전국을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동훈의 원톱 체제가 계속되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 그 비대위원 체제 그리고 선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혼자서 전국을 누비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마지막에 조금의 말의 실수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역시 그런 것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많은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은 3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체제가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그다음에 뭐 지금 당 대표를 맡고 네. 있는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으로 플레이어이면서 어찌 보면 본인이 또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원 유세를 나갔었죠. 근데 더 중요했던 부분은 저는 오히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지원 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줄 수는 없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못하는 부분, 특히나 TK 지역, PK 지역에서의 어찌 보면 민주당 중도 표심을 노리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지원 유세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또 이재명 대표로서 쏠릴 수 있는 어떤 한쪽으로서의 어떤 언론의 관심도를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또 이것을 역할 분담을 해줌으로써 저는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그 다음에 김부겸 대표가 지역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더 이번에 선거 운동에서의 주목도가 더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치열했던 선거전 이제 모두 끝났죠. 이제 네. 유권자들의 마지막 선택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심은 어땠는지 한번 이걸 한번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180석 확보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던 미래통합당 패배했죠. 우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당시 21대 정말 펄했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보면 무엇이 원인이었나, 승패를 가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실 20대 때 기억을 해보면 저 때는 새누리당이 180석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 전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렇게 122석인가 3석인가 네. 확보했죠. 근데 아마 이제 그 21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높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치러졌던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였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그때도 정권 심판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당이 얘기했던 국난 극복론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많이 상당히 제출이 된 상황이었고 예. 또 하나는 20대 때 그 국민의당 38석 이건 이제 야당에 대한 일부 지지세였는데 예. 이것을 야당이 된 국민의힘 계열 미래통합당이 흡수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죠. 그리고 약간의 공천의 파동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저는 사실은 이제 180석 확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정부의 견제론보다는 지원론 쪽에 힘을 실어준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훈 부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당시에 180석 우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나요? 예, 거의 쪽지게처럼 맞췄어요.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의 차원에서 네. 내부 여론조사에서 돌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거 전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개 쳐든다고 또 요구다 먹으니까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측을 해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정도로 파악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이번까지 좀 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저번과 이번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었었고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또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매우 예를 들면 좋은 상황 자체에서 선거가 이루어졌었고 예. 180석이라고 하는 압승의 구도를 가졌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른 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용 지지율 같은 경우 반대가 됐습니다만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 계속 박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2년 전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권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정권 교체를 해줬는데 예. 2년 동안 정권 교체를 해준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 지지율보다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결과들이 오늘 저녁이 지나서 내일 새벽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21대는 예측이 쪽집게처럼 맞았지만 22대 때는 이번에 선거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도 한번 살펴보죠. 당시에도요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석 차이로 신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공천 뭐 파동도 있었고 좀 이질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좀 무난히 일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당시에 옥새파동이라고 했었던 진박감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123석 그리고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22석에 이르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당시에는 좀 특이하게도 제3지대로서 국민의당이 38석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점하게 되었었는데 호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지지를 얻었던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당시에 공천 파동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20대 총선 8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민주당 선거를 이끌었던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승리의 뭐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뒤로도 뭐 각 당의 여야를 예. 넘나드시면서 비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원투수로서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네. 당시만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킨 주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 와서 또 비대위원장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감히 정치 상식이 어찌 보면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예. 그 포석이 오히려 주요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당시에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권을 맡기면서 예를 들어서 지지층이 아닌 중도에서 소구가 될 만한 인물들을 많이 선발을 했었었고 당시에 지지층에서 강한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중도층에서는 약간 소구가 되지 못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해찬 당시 어떤 의원과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2명을 컷오프를 시켜버렸죠. 아, 맞아요. 네. 그럼으로써 상당히 중도층에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었었고 당시에 한석이지만은 당시에 어찌 보면 전망은 굉장히 패배가 더 많았던 전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을 더 많이 어찌 보면 당시 신한국당보다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보다 한석이 더 많아짐으로써 다수당을 점유하게 됐고 이 한석이 많아진 게 어떤 의미냐면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뒤로 민주당이 계속 국회의장을 계속 가져가면서 예.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의회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22대 총선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대, 21대 그 전에 네. 선거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되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보죠.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 31.28%로요.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92년 14대 때 이후로 총선 투표율이 70%를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이 32년 만에 이 7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을 할지 이게 되면 이건 어떤 진영에 유리할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총선에 있어서의 최고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1988년 13대 총선이 75.8%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4년 뒤였던 1922년 14대 때는 71%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70%를 넘어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로 봤을 때도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던 게 지난 21대 총선이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66.2%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혹시 70%가 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21대 때 사전 투표율이 26.69%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이틀간 이어졌던 사전 투표의 결과가 31.28%였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5% 정도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지난 21대 66%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70% 이상이 나오는 것을 투표율의 목표치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있어서 60대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한 3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사실은 60대 이상이 투표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보수적인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2030 세대들이 최근에 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비중들이 높고 최근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의 악재들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의 표심에 적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뭐 오늘 저녁 6시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당이
있으니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22대 총선의 유권자 비율을 좀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51.58%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설주한 변호사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이 처음이죠, 저렇게 높은 게.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베이비붐 세대의 이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어찌 보면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의 어찌 보면 40대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당시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성향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어느 한쪽으로 이걸 치우쳐졌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4050에서의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강도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표심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그리고 40대 이상 4050, 60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386 세대가 이제 60대에 들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운동권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그 세대가 지금의 어떠한 표심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서 네. 이러한 현재의 인구 구조, 유권자 비율에 대한 연령대에 따른 유권자 비율이 이제는 앞으로는 이 선거의 어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표심을 가를 수 있는 저는 세대별 가를 수 있는 그 어떤 네.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야 모두요 최종 투표율이 높을수록 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일단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는 않죠. 그런 바람직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예. 하나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연령대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워졌어요. 네. 2030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2030이 투표장에 많이 가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인데 2030의 경우에는 예. 실용적인 정치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진영에 몰투표하는 이런 성향은 보이지 않는다. 예. 따라서 2030의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국민의힘에 불리할 것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560, 60세대 60살 이상 분들도 지금 이제 686이기 때문에 386, 486, 586을 거쳐서 686이 됐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특정 연령층이 늘어난 것에 대한 특정 정당 유불리는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투표율이 높아야지만 2030 세대가 투표에 많이 참여한 것이 되고 따라서 정책적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발표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실용적 태도를 취하는 2030 세대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병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 높으면 유리하다는 말을 계속 해왔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높으면 완전히 유리합니까? 뭐 하려면 알겠죠. 근데 네.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선관위가 매년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보니까는 선관위가 이번에는 78% 정도가 반드시 투표한다고 그랬는데 네. 20대는 5.6% 정도 격차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가 된 거죠. 실제 투표율은 21대가 6%라고 따지면 이번에 78%면 제가 볼 때 70%대 초반 언저리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면 지난 선거보다 5%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라면 네. 지난번에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통계학적으로는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진보층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것이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실현될지 안 실현될지 알 수 없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 7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가 1.7%였어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2.2%였습니다. 0.5%니까 이 추세가 그대로 가게 된다면 어쩌면 보수층이 사전 투표로 옮겼을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66.2% 지난 선거에서 예. 얼마만큼 차이가 나서 올라갈 것인가. 저는 이 편차의 투표 성향 자체가 박빙 지역에 매우 유의미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예. 저는 그렇다면 양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정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올 것인가. 저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개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저희 뭐 TV조선과 함께 하는 그런 개표 방송과 함께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년 만에 모든 투표지를 개표할 때마다 사람이 일일이 재확인하는 수검표 작업.
부활을 했습니다. 네.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 전자기표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계를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1대 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표용지를 이제 모아서 투표기 분류기라는 데에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각 정당별로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경우에는 각 후보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류된 이 투표용지를 다시 심사 개수기라는 데에 넣어서요. 거기서 숫자를 세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었던 부분들은 투표지 분류기의 그 과정에서 개표 조작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 개수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제 검표원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수검표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류가 되었는가 이거를 눈으로 일일이 한 장 한 장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사 개수기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안심하시고 투표에 나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가 다 돼서 어느 표에 투표를 했는지 그 분류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런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개수한다. 다음에 네,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작업이 거치면 설 변호사님 아무래도 뭐 시간적으로는 더 늦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기존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예. 아마 개표 방송 보면 한 10시 빠른 데는 10시, 그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예. 12시 전에는 보통 대략 당락의 결과가 예. 다 나오고 뭐 당선 확실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옆에 마크를 붙여주기도 하고 방송사에서 그랬었는데 네.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좀 새벽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2시간 정도 늘어나서 새벽 1~2시 정도가 돼야지만 어떤 당선 유력이라든지 당선 확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후보자별로 어떤 엇갈리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 아침이 돼야지만 좀 정확하게 몇 번까지 어떤 비례대표가 당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38개 정당이 비례대표에 등록을 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과 2번 국민의힘이 빠져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 뭐 투표용지 받고 헷갈려하시는 유권자들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하시면서 일단은 50cm가 넘는 이 투표용지에 한번 좀 놀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일 위에 왜 1번과 2번이 없는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의원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1번 그리고 2번이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많이들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도 21대 총선과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양당의 경우에는 위성 정당을 창당을 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당이 아닌 이제 위성 정당을 통해서 3번, 4번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 비례대표에 있어서 정당은 40번까지 있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빠지기 때문에 예. 3번부터 40번까지 38개의 정당이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봤을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맨 위에가 1, 2번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 이제 진행을 해주시죠. 네, 이번 총선에서 46명의 비례대표가 결정이 되는데요. 앞순위에 배치된 후보들 볼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먼저 김정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둥글게 말아야 되는 집어넣기 전까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대체적으로 기성의 정치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들, 사회적 약자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좀 대표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 다양성들, 사회적 약자들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릇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선거 이런 국면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번이 그 소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인권과 장애인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네. 인권은 뭐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사, 미래를 대변하는 거겠죠. 교육 문제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는 이제 위성락
이 네. 외교관이 됐는데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사회적 약자 아니면 정책적 고려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면서 나온 분들이니까 인물들이 어떤 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들을 다양하게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지 보시면서 거기에 투표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당도 비례 후보도 뭐 어떤 의미가 있게 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원래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선출되기 어려운 이 국민의 집단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보면은 진영 내에서 약간의 이념적 색깔이 다른 분들을 다 모아서 민주연합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넣으셨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수 진영은 없는 것 같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보정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직역 대표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예. 네. 뭐 탈북민 북한 인권을 대표하는 탈북민 공학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군 출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외계층을 좀 많이 넣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장애인 분들이 한 3분 정도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원래 비례대표에 충실한 그러니까 보정 기능에 충실한 정도의 비례대표 순위를 정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네.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 줄이자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제3지대에서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지도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입니다. 설주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제3지대에 눈여겨볼 후보들 누가 있을까요? 녹색정의당 기존에 어떤 3지대에 있었던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특히나 1번 같은 경우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노동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가 있어요. 상당히 네.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청년하고 안전을 강조해서 1번에는 양소영 이제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 위원장을 추천을 했고 특히 2번에 조정목 초대 소방청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상당히 역점 사업이었는데요.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 첫 번째 소방청장이 예. 이제 조정목 전 소방청장이었는데 이분을 이번에 배치함으로써 상당히 저는 다른 당에서보다는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세웠다는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되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이주영 의사죠. 순천 향대 천안병원에서 소아응급 의료를 맡고 계시는 의사고 2번은 뭐 이준석 대표와 같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천하람 예. 전 최고위원이 아마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1번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2번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번에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특히나 어찌 보면 차규근 10번에 배치가 있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라든지 어찌 보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고 특히나 윤석열 한동훈 정부에서 어떤 본인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많이 돼 있어서 실제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 지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조국혁신당이 몇 번까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상당히 결과가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비례 선거 관련해서 진영 내 이제 좀 갈등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 자유통일당을 선관위에 고발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어떤 뭐 주도권 싸움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유통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예, 네. 투표를 하게 되면 사표가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표가 되는 가능성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사표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 3% 이상의 유효 득표수를 해야지만 비례 의석을 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3% 이하의 득표를 하게 되면 비례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사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 미래가 3%의 유효 득표를 못한다는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유통일당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유통일당의 3% 미만의 득표를 할 가능성이 국민의 미래가 그와 같은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한 이제 고발 뭐 이런 차원의 법률적 조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중에서는 민주연합이 이제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뭐 견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건 왜냐하면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의회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예상은
예상을 못했었죠. 네,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 같은 경우 이러다 예를 들면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제1당 문제부터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이제 그 조국 혁신에 나왔던 게 이제 지민 비조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에서는 조국 혁신 찍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좀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민 비민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이제 갈등이 좀 많아지는 측면들이 생기니까 네. 내부에서 어차피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양당이 지금 경합하는 상황인 것이고 비례 같은 경우는 각 유권자들이 분할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범진보 진영에게는 건강한 경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많아지면서 뭐 내부에서는 최근에 뭐 지민 비소까지 나와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는데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더라도 통합무당이라도 찍어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약간의 여유의 폭들이 만들어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초반에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갈등들을 어떤 드러내기보다는 자유롭게 유권자들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주되 비례와 관련해서는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분할 투표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들을 내부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좀 약간의 좀 갈등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좀 축소돼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리포트를 좀 보고 또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